우리나라는 그냥 구조적으로 체질이 너무 약화돼가지고 미끄럼을 타고 있다. 우리 한때 너무 잘 나갔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의 기적을 했는데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경제 성장이 이렇게 고도로 막 올라가요. 그 다음부터 고도로 떨어져요. 정말 새로운 기적을 만들고 있어. 경제 성장이 이렇게 올라갔다. 이것도 그대로 떨어져. 대단한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기적을 만드냐. 이렇게 막 올라갈 때도 기적같이 막 이렇게 성장하더니 떨어질 때도 이렇게 할 수 있냐. 정말 우리가 반성하고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교수님, 우리가 이제 거의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사실 더 큰 문제는 좀 한국에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한국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보다 더 걱정스럽게 봅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저는 정말 걱정이에요. 그게 단순하게 미국같이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그게 이제 거품을 만드는 그래서 그 거품이 꺼질까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냥 구조적으로 체질이 너무 약화돼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미끄럼을 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큰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도 말씀드릴까요? 네, 뭐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 서너 가지로 추려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인구 구조가 너무 빠르게 고령화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지금 출산율이 가장 낮은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22명인데 그 전해는 0.78명이고 그 전에 0.83이고 뭐 이렇게 계속 이제 더 내려가고 있고 올해는 0.6명대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 인구 중에 그 소위 얘기하는 생산 연령 인구, 젊은 인구의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반대로 이제 부양해야 되는 나이 드신 분들 보통 우리 65세 이상을 따지긴 하는데 뭐 65세가 아니라 뭐 75세 따져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령 인구 비중은 자꾸 증가해요.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으로 보면 지금 한 19% 정도 되는데 내년 되면 한 20% 수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초고령 사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OECD 평균 정도의 현재 수준은. 근데 이제 문제가 우리나라는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그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높은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일본은 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우리는 한 20%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10%포인트 정도 남았으니까 괜찮네 이가 아니라 제가 볼 때 2040년 되기 전에 일본을 따라잡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본은 합계 출산율이 우리나라처럼 낮을 거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거기는 1.3명 밑으로 떨어진 적이 몇 번 없어요. 2000년대 초에 2번 그랬고요. 최근에 와가지고 1.28명, 1.26명 이렇게 잠깐 떨어졌어요. 우리는 1.3명 밑으로 떨어졌는데 15년은 됐어요. 15년. 근데 그것도 더 밑으로 떨어져요. 거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근데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정권 할 말 없이 할 것 없이 계속 그게 이제 큰 문제다. 그게 왜 문제냐 경제적으로. 결국 우리나라가 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초고도 성장을 하면서 경제의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젊은 노동력이 막 그 농어촌에 있다가 막 서울로 막 몰려오면서 그게 다 산업 일꾼이 됐잖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원인이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대외적인 어떤 대외지향적인 그러한 어떤 경제 성장을 한 거예요.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외화를 벌어들이고 그거 가지고 원자재 벌어들이고 또 그거 가지고 기술 더 높은 기술 또 받아오고 또 확대 재생산해서 또 수출하고 또 그거 가지고 원자재 가져오고 또 기술 도입하고 이러면서 계속 확대 재생산해가지고 한때는 우리가 15% 가까이 성장한 때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인구가 일단 고령화되면서 이게 결국은 우리 성장 잠재력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고 한국은행의 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한 2040년 정도 되면 거의 0% 수준으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전이에요. 한 2035년 정도 가면 앞으로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0% 수준으로 간다 이게 현재 상태로 계속 가면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라는 거고 더군다나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인구 내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수출을 가지고 먹고 살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미중 간의 패권 경쟁도 한다. 미중이 누구예요? 전 세계에서 GDP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25% 차지하고 중국이 18% 차지해요. 우리는 1.7%밖에 차지하네요. 이들 나라의 15분의 1도 안 돼요. 그리고 조그만 나라인데
두 나라 간에 이렇게 싸움을 하니까 우리나라는 두 나라하고 무역을 해야 되는데 무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GDP 차는 비중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큰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한번 새로운 기술 만들고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경쟁력을 키우면 되잖아 이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뭐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투자 그래. 우리나라 그럼 GDP에서 투자하는 비중이 31% 정도 돼요. 그러면 뭐 굉장히 높은 거예요. 미국은 뭐 그래봤자 한 20%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절반이 다 뭐냐면 건설 투자 우리나라가. 다 건설 투자, 부동산 관련된 투자를 한 거예요. 물론 거기에 뭐 도로 건설도 하고 뭐 항만 건설도 하는데 거의 그 할 만큼 다 했잖아요. 그게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는 게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집 짓는 데 다 쓴 거예요. 이미 주택 보급률이 다 100% 넘었어요. 뭐 서울 같은 경우에 이게 다시 100% 근처까지 갔다가 뭐 90한 5% 후반으로 좀 밀렸다고 하는데 그게 뭐 집이 갑자기 없어져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집을 사도록 유도를 해버리니까 젊은 세대들이 자꾸 분가해서 그게 늘어나서 그렇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결국 뭐냐면 사람들이 빚내서 집 사는 상황으로 자꾸 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또 집값이 뜨니까 더 부동산 투자가 더 늘어나죠. 그러면서 정부 또 계속 그쪽으로 유도하죠. 그러면 우리 갖고 있는 그 투자 재원이 한계가 있는데 제한된 그 투자 재원이 미래 먹거리인 설비 투자나 R&D 투자로 가지 않고 계속 집 짓는 데만 다 들어가니까 우리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플러스 해가지고 사람들이 빚내서 집 사가지고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 대출 비율이 한 105%까지 갔다가 최근에 좀 명목 GDP가 증가해가지고 한 101% 정도 수준까지 됐다고 하는데 이건 높아도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예요, 결국은. 너무 부채가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특히 부채가 많다 보니까 이거 뭐 해요?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돈 벌어가지고 내가 이거 가지고 소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리금 갚기도 바빠요. 그런 상태니까 결국 소비도 살지가 못해요. 우리나라도 소비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큰데 그런데 이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한 절반이 이제 다 소비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인구 구조는 구조대로 완전 고령화되고 그래서 생산 연령 인구도 줄어들고 총인구도 줄어들어서 이게 도대체 제대로 생산도 못하고 소비도 제대로 못할 거다 하는 게 하나고 그래서 한국은행이 0% 수준으로 간다는 얘기고 거기에다가 대외적인 무역 환경이 너무 나빠가지고 옛날처럼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못한다는 게 또 한 가지고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 부동산에 몰빵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미래 먹거리 투자를 안 하니까 우리나라 큰일 났다. 그래서 이게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현웅 경제 포럼 해가지고 제가 한 2달 동안 계속 우리나라의 경제가 절대 위기다. 그래서 대내적인 요인, 대외적인 요인 제가 쭉 설명을 드렸다고 했는데 정말 이런 얘기만 나오면 제가 너무 속상해서 자꾸 목소리가 높여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걱정이에요. 정말 이런 상황. 그러니까 뭐 우리 그 대표님은 우리 나라 주식이 뭐 저평가 되었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는데 결국은 뭐 주가라는 게 뭐예요? 기업들의 내재 가치를 이제 사실 나타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제대로 평가했다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다 지금 인구 구조는 계속 그렇게 돼가지고 뭐 제대로 생산활력도 없고 대외적인 수출 여건도 나쁘고 거기다가 계속 뭐 부동산 투자에다 돈이 다 들어가 있는데 미래 먹거리 투자도 안 했는데 그게 뭐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가지고 GDP 성장률이요. 한때 15%까지 갔다가 이게 외환위기 터지고 이게 5.2% 갔다가 10.2%로 1999년에 한번 올라갔다 그 뒤로 뭐 그대로 떨어져요. 물론 사이클은 있죠. 이건 어느 정부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게 뭐 그래서 뭐 한 자릿수 후반으로 갔다가 한 자릿수 중간에 갔다가 최근에 한 자릿수 밑부터 2%만 해도 감사하다. 지난해 1.4% 했고 올해 뭐 2% 살짝만 넘어도 뭐 감사하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다시 올라갈 게 아니라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 선진국은 다 그런데요. 선진국은 경제학자도 그런 분들 계세요. 선진국은 그러면 정말 성장률이 떨어지나요? 미국 한번 봅시다. 솔직히 까놓고. 미국은 7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예? 평균적인 GDP 성장률이 2.4%예요. 지난해 2.5% 했고요. 우리나라 1.4%. 사이클은 있죠. 그렇지만 거기서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러면 일본은 떨어졌죠. 그 인구 고령화돼서 그렇고요. 유럽도 떨어졌죠. 인구 고령화됐고 거기 경제 활력이 없어서 그래요. 미국은 젊어도 엄청 젊은 인구, 또 합계 출산율도 높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젊고 정말 유능한 인재가 다 글로 몰리는데 거기에다 기업 환경이 뭐 새로운 투자하고
그런 쪽으로 다 가서 지금 미래 먹거리 만들고 그게 바로 디지털 혁명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안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선진국이 되면 떨어지냐 말이에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니면 몰라도 너무 모른다. 누가 제 말이 틀리면 한번 저하고 한번 토론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누구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정말 이렇게 두면 안 된다. 이거는 정치권에서도 정말 책임져야 되고 정부도 책임져야 되고 저 같은 경제학자들 정말 책임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 실태 자체가 심각한 건 맞습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건 맞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대표적인 세네 개만 얘기하셨을 건데 그 외에 더 많은 문제들이 사실 또 있잖아요. 또 있죠. 네. 근데 우리는 이 가장 핵심적인 인구 문제, 저성장 문제 이런 것들이라도 먼저 좀 해소를 해야 되는데 참 이게 또 쉽지가 않다라는 게 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크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인구가 이제 고령화되고 총 인구도 줄어들고 뭐 그런 게 하나고 또 하나 대외적인 여건이 너무 나쁘고 세 번째는 투자를 미래 먹거리 투자가 아니라 다 집 짓는 데다 돈을 쓴다. 절반을 거기다 쓴다. 그러니까 31% GDP 대 31%인데 그중에 15% 살짝 넘는 게 다 뭐냐면 이 건설 투자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GDP에 차지하는 그 비중을 보면 거기에 유관 산업 있잖아요. 전후방 유관 산업. 그것까지 넣으면 뭐 20% 훌쩍 넘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더군다나 이 가계가 우리가 이제 대부분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보통 우리 시청자시잖아요. 여기는 이게 부동산 부문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그 자산이 70%가 넘어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는 잘 못 찾겠어요. 네, 맞아요. 그게 어느 나라예요? 중국이 있어요. 중국. 중국도 우리보다 살짝 낮아요. 일본은 뭐 30%대고 뭐 미국도 한 30, 40 사이고요. 유럽도 그렇고 그렇게 높은 나라가 없어요. 대부분 주식이나 이런 데 금융자산으로 가 있죠. 어떻게 우리 그 주가 지금 뭐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걸 딱 부동산 쪽에 돈을 갖다 몰아놔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실력이다. 제 말씀은. 그걸 갖다가 이 주식 쪽으로 만약에 자산을 옮겨놓기만 해도 제가 볼 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 그렇게 안 하고 또 정부가 계속 우선 당장 그냥 부동산 경기 살리고 건설 경기 살리면 그럼 당장의 GDP 경제 성장률이 좀 높아질 거라고 보니까 계속 그렇게 해 왔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게 마치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 우리나라는 인간으로 말하면 너무 빨리 늙어가고 있는 조로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그 인구 고령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뭐 하냐면 몸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체력 단련해야 되죠, 빨리. 예? 또 인구 고령화 속도 늦추기 위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출산율 높이는 정책도 써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뭐 다른 제 채널에서 많이 얘기합니다만 그렇게 해야 되네. 그거 안 하고 당장 그 꽃감이 달다고 뭐 하냐면 건설 투자에 자꾸 몰빵하니까 이게 결국은 거품만 가계부채 거품 키우고 그게 미래 먹거리 못 만드는 거하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금 그런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정부가 의사인데 아니면 전문가 경제학자들이 다 의사인데 아 그래 그럼 건설 투자나 하세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뭐 링거액 같은 거 있잖아요. 병원 가면 아니면 혈당 강화제 정도 이미 콜레스테롤 걸리고 거기다가 뭐 콜레스테롤치도 높고 혈압도 높고 당뇨 걸리고 막 이런데 거기다 뭐 혈당 강화제나 먹고 혈압 강화제 먹고 거기다 안 되면 뭐 너무 힘들어요. 아 그래 잠깐 누워 계세요. 그러면 한 2시간 또 뭐 이거 뭐 그런 혈당 강화제 피로 회복제나 맞고 똑같은 일 계속 반복하면 뭐가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사람으로 말하면 조로 현상에 당뇨병에 합병증에 걸렸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한때 너무 잘 나갔는데 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의 기적을 했는데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2%만 해도 좋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까지 걸렸냐? 치매까지 걸렸다 제가. 그래서 제가 너무 희한한 게 60년, 70, 80, 90년대 왜 이렇게 해가지고 균내까지 막 경제 성장이 이렇게 고도로 막 올라가요? 그 다음부터 고도로 떨어져요. 정말 새로운 기적을 만들고 있어. 경제 성장이 이렇게 올라갔다. 이것도 그대로 떨어져. 인구도 그래도 2,500만에서 5,200만까지 거의 2배로 막 올라갔다가 이게 지금 2060년까지면 거의 2,500만까지 떨어질 거거든요. 야, 정말 대단한 인구다. 대단한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기적을 만드냐. 이렇게 막 올라갈 때도 기적같이 막 이렇게 성장하더니 떨어질 때도 이렇게 할 수 있냐. 정말 제가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정말 우리가 반성하고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씀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정말 정치인들 정말 이러시면 안 되고요. 정부를 책임지고 계신 분들도 정말 이러시면 안 되고요. 제 말이 틀렸으면 한번 저하고 토론 좀 한번 해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참 학창 시절부터 계속 1등 해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 그렇죠. 아니, 저는 1등 하는 거 좋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1등 했으면 좋겠어요. 경제 규모도 더 커지고, 국민소득도 더 높아지고, 뿐만 아니라 민도도 더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된다는 거고, 특히 지금 1등 말씀을 잘 하셨는데, 우리나라 1등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어디로 갔어요? 그래도 이공계로도 가고 그랬어요. 그렇죠. 다 1등 하는 게 뭐예요? 다 의사가 다 의사하겠다고, 판검사하겠다고, 자격증 따겠다고 하는데, 그게 미래 먹거리입니까, 솔직히? 아니죠. 아니잖아요. 다 글로 다 가버려요. 그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저는. 더군다나 또 그것도 아니면 다 서울에 있는 몇 개의 대학으로 해가지고 다 뭐예요? 졸업장 따겠다. 그게 미래 먹거리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미국 보세요, 그건가. 예? 물론 그쪽으로도 우수한 인재가 가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미래 먹거리 만드는 엔비디아부터 출발해가지고 뭐 구글이라든가 아니면 아마존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그 창업자나 CEO들이 다 뭐예요? 다 이공계 출신이고 다 그 사람들이 다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서 미국이 전제에 있는 거잖아요. 전 세계가 디지털 혁명의 수혜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이거 정말. 의사 만들어가지고 그래 판검사 만들고 예? 그래가지고 부동산 투기하고 예? 졸업장이나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평생 잘 먹고 살려고 하고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교육도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디지털 사회에서는 졸업장 갖고 아니면 그런 자격증 가지고 못 먹고 산다. 그 산업혁명 한 다음에 산업사에서는 그거 가지고 돼요. 이제는 정말 어떤 사람들이 살아야 되느냐. 정말 디지털 사회를 만드는 사람들, 최소한 거기에 올라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먹고 산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키워내야 되고 하다면 투자도 그래서 저는 그러한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그런 기업에 최소한 고용은 되지 않아도 주인이 되자, 주인이. 그게 바로 주식 투자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 부자TV 같은 데에서 우리 대표님이 너무 그런 걸 잘하셔가지고 저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러한 기업들을 발굴하고 그런데 우리가 같이 올라타자는 거예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약간 버블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건 좀 조심하자. 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죠. 지금 막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사, 판사, 검사 이런 거 다 AI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대체하는 거를 어떻게 해서든 더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맞나? 대체하는 거를요. 뭐 의사분들이나 판검사분들이나 변호사분들이 막으려고 해도 못 막습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뭐 파도가 뭐 밀물 썰물이 아니라 밀물은 들어왔다가 나갔다 썰물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요. 이거는 마치 대륙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대륙이 되는 정말 완전히 획기적인 변화가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 인류 역사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30만 년 호모사피엔스 역사상 농업혁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시 수렵사회가 농업사회가 됐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농업사회가 산업혁명이 되었다가 이제는 디지털 혁명으로 해서 산업사회가 디지털 사회로 완전히 바뀐다. 근데 어떻게 다시 산업사회에서 먹고 살던 방식대로 계속 갈 수 있느냐. 우리나라도 안 되고 개인도 안 된다. 한번 막으려면 막아보세요. 절대로 못 막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자격증 가지고 먹고 살겠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자녀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막 그 학원으로 돌리고 막 돌리는 우리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너 의사 해야 돼. 너 판검사 해야 돼. 나중에 그 아이를 망가뜨리고 국가를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저는 뭐 정말 확신에 차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틀렸으면 좋겠는데 전 제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서울 수도권 딱 왔더니 집값이 보니까 이게 막 최근 뭐 한 10년도 안 되는 순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무려 뭐 2배, 3배가 다 올라 버렸어요. 이게 보니까 내가 그냥 받는 월급 가지고 최소한 20년, 30년을 모아야지만 그 집을 사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당장 들어갈 자리도 없어요. 보니까 예? 어디 뭐 그냥 조그만 단칸방에 살거나 어디 뭐 변두리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결국 사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고 결혼을 했다 해도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까 또 이번에 또 뭐가 문제예요? 사람들 다 과열 경쟁을 해가지고 다 판검사 만들겠다고 다 의사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막 뺑뺑이 막 돌려가지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3억이 든다고 하는데 한 명 키우는데 아니 나 집 구하기도 힘든데 거기 2, 30년 걸리는데 내 월급 다 몰빵해도 이거 보니까 애 키우는데 다시 또 뭐 하나 키우는데 3억씩 드니까 둘 키우면 6억 들고 어떻게 애를 낳아요? 또 거기에다가 이제 젊은 여자들, 여성들도 남성들보다 더 대학 교육도 받고 다 사회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우리나라는 여성들이 사회 참여하고 경제 활동하는 너무 불리한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당연히 뭐 결혼 안 하려고 하죠. 아기도 안 가지려고 하죠. 저는 그 여성들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일과 육아,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부동산 가격을 그냥 더 이상 못 올라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떨어지도록 안정적으로 유지, 최소한 절반을 떨어뜨리는 게 그래도 미래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이다. 3배 올려놓고 10%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죽겠다, 뭐 죽겠다는 사람 누굽니까? 이거 정말 다주택자, 정말 그 투기한 분들 죄송하지만 몇 분들이 대다수는 젊은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다수는 아니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 과열 경쟁해가지고 막 사교육 많이 가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육도 그래서 혁명을 해야 한다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니까 정부가 그냥 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고 뭐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가지고 변죽만 올리는 그 위원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요, 파견해가지고 30명, 40명밖에 안 돼요. 그것도 다 1년 근무하다 다 원대 복귀하고, 거기서 무슨, 지금 말씀드린 게 지금 일자리 문제, 부동산 문제, 그 다음에 뭐 과열, 그 어떤 그 경쟁 교육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일과 가정 양육 문제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마지막 정도 해당이 돼요. 나머지 문제 다 이게 뭐예요? 기획재정부 문제고, 이게 건설교통부 문제고, 이게 교육부 문제고, 이런 문제예요. 그런 문제를 갖다가 한다고 해서 다 비상근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인구 가족부를 만들자. 예? 여성 가족부를 없애서 뭐 여성과 남성을 또 이렇게 갈라치기도 하지 말고, 예? 여성을 인구로 바꿔서, 그래서 젊은 인구, 나이 드신 인구를 같이 우리가 어떻게 더불어 잘 살 수 있느냐, 그 문제도 만들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인구 고령화 속도를 낮춰야 되느냐, 그래서 출산율을 좀 높일 수 있는,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종합적이고 획기적으로 만드느냐, 그러한 것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거는 기왕이면 적어도 부총리급, 최소한 장관급의 그러한 획기적인 그러한 부처를 장관급, 아니 부총리급의 그런 부처를 만드는데 그 이름을 인구 가족부로 하자. 저는 그렇게 전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건 뭐 오래됐어요. 그런 주장을 한 게. 그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기 뭐 보니까 30만도 넘는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정말 우리 사회를 우리가 같이 좀 바꿔나가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우리 주식 투자하면 돈 벌어서 좋아서 뭐 우리 나만 잘 살자 이런 것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잘 살자는 거죠.